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근 교수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는 보다 더 미시적인 그리고 또 정책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어떻게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인지, 그리고 현 정부 정책은 과연 옳은 방향인지, 그리고 또 과연 어떤 점을 바꿔야 할지, 그렇게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20분 내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분들과 이제 상의를 해보면서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40년간 장기 불황의 초입에 와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40년 너무 긴 거 아닌가, 또는 너무 좀 과장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을 보시면 처음에 10년 정도 불황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90년대부터 지금까지 20년간 장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아마도 아베노믹스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30년 이상 그렇게 불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과 비슷한 경로를 따라가는 한국이 그렇게 되지 말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 문제의식은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40년 장기 불황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인지, 아직은 몇 년 정도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이런 장기 불황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상치 않은 징후들이 40년 장기 불황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높이고 있는데요. 먼저 대외 변수로는 달러가 강하고 엔화가 약한 것이 구조적으로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그런 조합이라는 것은 이미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아마도 3년 정도 후면 거의 전 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가진 경쟁력들을 거의 다 따라잡고 어쩌면 더 추월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국가 채무 또는 개인 채무, 기업 채무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세계 경제 포럼 기준의 임계치를 모두 다 사실상 넘고 있고요. 관심 있게 볼 것이 사실 개인 부채입니다. 지금 개인 부채가 이미 1000조 원을 넘고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부채의 질도 좋지 않습니다. 초이노믹스로 명명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개인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 부채 때문에 우리 내수가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경제 발전이 주춤하고 있고,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정책들이 오히려 지금 개인 부채들을 더 키우고 있다는데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가장 심각한 것이 인구 구조입니다. 2017년부터 올해 거의 지났으니까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2030년이 되면 총 인구가 줍니다. 그래서 2060년까지 역삼각형의 인구 구조가 거의 정점에 달하는 때가 206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놓여진 것은 우리 역사상 처음 우리가 겪는 그런 일이고, 아시겠습니다만 아무리 경제 성장을 한다고 해도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0년 정도 우리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으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 와 있는데, 이때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40년 장기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가 말씀드릴 요지겠습니다.
일본처럼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만약에 우리가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빠지면 일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본과는 구조가 다른데요. 일본은 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40년간 장기 호황이었습니다. 많은 부를 축적을 해서 대외 자산이 부채보다 많습니다. 즉 채권국입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반짝 호황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벌어놓은 거 많지 않습니다. 대외 자산이 부채보다 적습니다. 우리는 채무국입니다. 그런 이제 구조적인 차이를 여기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은 아직도 젊은 사람들부터 저축률이 높습니다. 30%에 육박한다고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한국은 지금 한 자리 숫자 저축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처 예금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빚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 기업 측면을 보면 일본은 중소기업이 강합니다. 상생이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허약합니다. 그리고 내수시장 크기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은 많이 벌어놓은 상황에서 장기 불황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미처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장기 불황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고통은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크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저 심각성이 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근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쌍두마차 경제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그 기존의 패러다임은 대기업 위주, 제조업 위주, 수출 위주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체제로 가게 되면서 계속 성장에 문제가 생기고 분배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축을 다 없애자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는 또 다른 하나의 축을 더 만들자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소벤처기업과 그리고 지식경제산업으로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또 내수 중점을 두는 그런 경제의 축을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왔던 대기업, 제조업, 수출 위주의 한 가지 축과 함께 새로운 축을 형성을 하게 되면 이 둘이 우리 경제를 이끄는 쌍두마차 체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만이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정책이 크게 두 가지겠습니다. 하나는 창조경제, 그리고 하나는 초이노믹스인데요. 평가하자면 공통적으로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을 하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아직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단기적으로 반짝하는 효과에만 그치고 장기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지는, 그래서 40년 장기 불황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그런 일은 하지 못하는 정책적인 오류를 범할 가능성들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살펴본다면 그 방향성은 바람직합니다. 사실 저도 지난 대선 때 그 혁신경제라는 이름으로 그 이제 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그것과 비슷한 방향인데요. 그래서 큰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내부 세부 내용들이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것이 그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을 하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그 개선 방향들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 예전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공계 기피가 굉장히 심각할 때 사실은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이공계 대학을 나온 사람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 그 방향의 정책은 나오지 못하고 이공계 장학금 주는 정책을 썼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학생들만 많이 들어오게 하고 그 학생들이 졸업하고 다음에 일자리를 못 만드는, 일자리 취업을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창조경제에서 특히 이제 창업하는 기업들을 보면 사실은 제대로 된 이제 정부에서 정책을 창업들을 많이 시키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방향은 이미 존재하는 기업들 많이 성공하게 만들고
실패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을 쓰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게 근본적인 처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은 그런 쪽의 노력들은 보이지가 않고 오히려 그 창업하는데 돈을 대주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창업을 하게 되고 그 기업들이 실패하는 그 토양은 그대로인 상황이니까 이대로 두다가는 2, 3년 내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빚을 짊어지고 그 금융사범, 파산 이런 쪽으로 휩쓸릴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초이노믹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초이노믹스도 그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만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그 문제를 푸는 정책을 쓰고 그 고통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는 하나의 수단으로 써야 되는데 선호가 지금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를 낮추는 쪽으로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유일하게 정말 내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인데 오히려 LTV 완화 모든 사람들이 우려했습니다. 그거는 부동산 경기 부양 효과는 없고 오히려 가계부채만 높일 거다.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습니다만 밀어붙이다 보니까는 결국은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대로 갔죠. 결국은 가계부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정규직의 해고를 원활하게 해서 비정규직과의 차이를 낮춘다는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정책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안전망 쪽에 애를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와 기업과 노동자가 있다면 정부와 기업은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고통 분담을 하고 그리고 또 노동자들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협조해달라.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당장 지금 단기적인 주장만 보면 정부와 기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동자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고통 분담을 하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개혁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되지도 못할 겁니다. 저항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구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푸는 노력을 해야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들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창조경제라든지 초이노믹스는 너무 단기적인 성과 위주 그리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안전망 제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창조를 위해서는 혁신을 위해서는 그런데 그런 쪽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이 복지입니다. 그런데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예전에 제가 대선 때도 두 바퀴 경제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혁신 경제,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성공하게 하고 그리고 실패하는 기업들에게 재도전 기회를 주는 방법으로 구조적으로 혁신을 해야 된다는 한 축과 함께 또 하나는 생산적인 복지가 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즉 생산적인 복지라고 하면 대표적인 예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장애인과 노인분들 단순히 도와주기보다는 자립하고 자활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맞벌이 부부라든지 경력 단절 여성들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 그리고 또 기업을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사회적인 안전망 제공을 해주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생산적인 복지의 대표적인 예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런 혁신 경제와 연결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도 옛날에는 정부가 돈도 많고
그리고 인력도 많고 정보도 빨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 정부 예산이 내년에 그 375조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매출이 200조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국가의 예산과 그 한 기업의 매출이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연구개발비 정부 17조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마 삼성전자 그 연구개발비가 더 많을 겁니다. 한 기업의 그 연구개발비보다 국가 예산 총 그 연구개발비가 더 적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정부가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고 하고 그 돈을 이렇게 쓴 만큼 생색을 내도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색이 안 나더라도 앞에서 끌어주는 역할에서 탈피해서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그렇게 생색이 안 나더라도 꾸준히 그 제도적으로 기반을 다지고 구조적인 부분에 도와주는 역할에 그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이제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부처 간의 조율 문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대부분 이제 많은 나라에서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처럼 주무부처 한 군데에서 모든 창업에 관련된 일들을 관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미국처럼 11개 부처에 흩어져 있긴 하지만 이들끼리 서로 그 내부에서 치열하게 조율하고 일선에는 혼란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으면 나쁜 점만 지금 골라서 땄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한국은 여러 부처의 그 기능들이 흩어져 있으면서 서로 간에 조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일선에서 그 지원을 받는 민간업체들을 경쟁을 시킵니다. 지금 그렇게 성과 위주로 따로따로 되다 보니 오히려 힘들어지는 것은 이제 민간의 기업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 부처 간에 흩어져 있다면 이들을 한 부처에 그냥 통합을 하든지 또는 제대로 된 그 조율 역할을 하게 하든지 그런 방법들을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 부분 제가 시간이 거의 이제 많지가 않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벤처 펀드를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벤처 펀드 만들어서 정부 돈을 이렇게 눈에 띄게 내가 일을 했다고 그렇게 선심성으로 주고 나중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방식은 이제는 절대로 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 제대로 된 교육들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간은 정말 10년, 20년이 걸릴지라도 주입식 교육에서 창의적인 교육으로,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 교육을 중등 교육에 힘들다면 최소한 대학에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 교양 과목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것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지원 방식도 지금처럼 뭐 90% 이상 성공률을 보이는 연구개발은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개발비 정말로 많은 그 세금을 투여하지만 실제로 산업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그 결과만 계속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것만 보는 정책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과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도덕적이고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를 하면 그건 용인해주는 방식, 그래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감사하는 방식으로 가야만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기초연구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는 중복과제를 허용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한 가지 방법만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복과제를 동시에 허용하고 1년 뒤에 또는 3년 뒤에 그 중에서 성공한 것들만 추려서 다시 중복과제 지원을 해주면서 하나씩 줄여가는 방법을 통해서야만이 새로운 그 창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시장 만드는 것, 대기업, 중소기업뿐만 아닙니다. 정부 조달 시장도 문제가 많고 중소기업 간의 과당 경쟁 시장, 대기업은 없는데 중소기업 간에 서로 그냥 다 말라 죽는 그런 상황, 그런 것도 정부에서 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기 시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창업 비용 대줄 돈이 있으면 차라리 그걸 가지고 정부가 모범적으로 먼저 구매를 해줘서 초기 시장을 형성을 해주면 그 시장
획득을 위해서 창업을 할 겁니다. 저절로. 그렇게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가 왜 투자를 안 하는가? 사실은 투자자가 성공한 기업의 그 자본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들을 봐야 되는데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거의 80~90% 정도가 그 인수합병을 통해서 내가 투자한 기업이 다른 회사에 팔려서 자기 투자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나머지 10%, 20% 정도만 그 증권시장에 상장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장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서로 기업이 인수합병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벤처캐피탈도 제대로 돈을 못 벌고 엔젤 투자자도 제대로 돈을 못 법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기적인 처방도 있겠습니다만 구조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그 M&A 시장을 제대로 키워야만이 이게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제도전 기획 부여가 있는데요. 여기에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대표이사 연대보증제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하다 보니까 회사가 망해도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회사가 망해도 경영자는 유한 책임을 지고 다시 재도전합니다. 그리고 예전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다 보니까 그 더 큰 가치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게 아마 개인의 실패를 사회적인 자산으로 만드는 방법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투자받아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빚을 얻어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그 제대로 된 담보가 없어서 개인 보증을 섭니다. 대표이사 연대 보증을 섰는데요. 그럴 경우에 망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재기 못합니다. 회사의 빚이 전부 100% 다 개인의 빚이 되면서 다시 재기할 수 없는 구조가 거기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유심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기업들이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지금 현재 현행처럼 빚을 얻어서 사업을 하게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이사 연대보증. 주식회사인데 그런 게 사실 취지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개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마 여기 계신 6분 토론자분들이 아마 내용들을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